네, 의원님들을 직접 찾아 현안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는 국회 라이브. 오늘은요,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제가 의원실로 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이렇게 국회 본청 앞에 잔디밭에서 의원님 모시고 생방송으로 대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뒤에 국회 보이시죠? 네. 밖에서 보는 이 국회가요, 국민들한테는 정말 답답하거든요. 여야 협치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가장 큰 걸림돌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국회를 이렇게 보니까요. 오늘 날씨가 하필 또 이렇게 많이 흐려요. 흐리니까 이 배경이 마치 꼭 국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고 난맥 상황 속에 있는 국회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또 그래도 지금 가을이고 이제 또 곧 있으면 청명한 하늘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회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을 조금 진단을 하면 아무래도 국회가 조금 더 각자의 강성 지지층들에게 더 어필하고 있다 보니까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국회라는 곳은 이제 나라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을 여기서 대화로 조금 설득하고 풀어나가려고 있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미디어 환경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계속해서 강성 지지층들이 조금 더 많이 득세하는 상황이고 정치인들도 거기에 눈치를 더 보다 보니까 조금 더 대화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요, 바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어제 종료가 됐죠. 그래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4개 쟁점 법안 결국 모두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게 끝난 직후에요, 이렇게 민생 발목을 잡는 필리버스터 법안으로 막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필리버스터로 통과된 법안이 검찰청 폐지 이런 것들인데 그게 민생과 그렇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검찰 폐지를 가장 주장했던 사람들은 아마 정치인들일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민생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발목 잡힌다 이런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리버스터의 역사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되는 곳이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다수당이 결국에는 다수결로 통과시켜버리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필리버스터로 조금 더 많은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가장 먼저 잘 보여주신 분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셨습니다. 네. 1964년에 한일협정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게 소수당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 필리버스터를 만든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 세력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보고 참 정말 씁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야당의 어떤 작은 방어 수단까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씁쓸한데, 오늘은 또 국회 법사위가 있잖아요. 또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고요. 그래서 삼권 분립을 훼손한다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부 여당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다, 이런 진단을 내리는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잘못하신 게 뭐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청문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도 전 잘 모르겠고요. 아마 국민들께서도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제인지 잘 공감을 하지 못하실 겁니다. 유일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제가 되는 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를 줬다라는 게 유일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마치 죄인 취급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삼권 분립의 이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런 국가잖아요. 그 삼권 분립이라는 건 단지 표면상으로 사법부가 판결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권한과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 또한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회가 아무리 청문회의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그 판결에 대해서 마치 질책하듯이 마치 판사를 혼내듯이 그런 목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건 이 삼권 분립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주장, 의견에 여론이 좀 따라와야 반전이 될 텐데 이 점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이 국민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났었죠. 아직 10%밖에 전상망이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는 했어요. 하지만 전 정부 탓을 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서 또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나왔는데 이번 사태는 누구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뭐 누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화재가 나길 바란 사람도 없을 거고요. 사실 뭐 일정 부분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들을 모두가 예측하고 뭐 어떻게 대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탓도 아니고 그리고 전임 윤석열 대통령의 탓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하는지 사후에 어떻게 대하는지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현임 대통령께서 내 잘못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앞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래도 조금 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더 안정감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본인께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도 이제 이재명 정부 외교 정책, 외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정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었다라고 했던 그 관세 협상이요. 지금 교착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차에만요. 관세 25%가 부과되고 있어요. 이미 역전 현상이 일어났죠. 가격 역전.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정부에 그럼 어떻게 협상이 되는지 좀 공개해라 하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거절했습니다. 네. 왜 거절했을까요? 뭐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외교 현안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정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가니까 그 합의문에 서명했으면 탄핵됐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했으니까 앞뒤가 안 맞죠.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미 간에는 뭐 정상회담 직전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뭐 한국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과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네. 말들을 올리게 되는지 메시지를 갑자기 올렸죠. 네,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왜 그렇게 한미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도 없고 뭐 영부인 간의 대화나 이런 것들도 없고 아무런 교류가 없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 정부는 또 전략적으로 관세 협상 중이니까 전략적으로 피했다 뭐 이런 입장도 있는데 좀 그거에 이해하기가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불안한 측면들이 너무 많고 네네. 뭐 핵심은 우리 국민들의 불안함 같아요. 그런 와중에 또 북한과의 관계는 왜 그렇게 갑자기 마치 북핵에 인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을 하시고 마치 뭐 미군 철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용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것들도 국민들께서는 되게 불안해 하시거든요. 마치 우리가 한미 동맹을 조금 형해화하고 오히려 반대쪽에 그 뭐 북한과 좀 더 잘 지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국민들의 불안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관세 25%라는 건 단지 불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께서 조금 더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고민이 있으면 오히려 국민들께 내어두고 그 점에 대해서도 같이 좀 설득도 하고 같이 좀 해결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라고 야당도 조금 설득할 그럴 필요가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외교는 정말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럴 때 정말 야당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의 좀 역할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또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인사 문제예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어제 제1부속실장으로 갑자기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뭐 갑자기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요. 왜냐하면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으로 여야가 논란을 빚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를 냈어요. 그래서 정말 실세다.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시점에 대통령의 이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비서지는 그림자와 같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비서는 이름을 모르는 비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지 비서관이라는 분은 이미 네. 너무 유명하죠. 그렇죠. 그 자체로 아마 네. 국정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를 바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원래는 국민 앞에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리였죠, 국회에.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출석이 문제가 되니까 바로 출석 의무가 없는 비서관 자리로 지금 옮기게 되는데, 이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강조해온 국회를 존중하라라는 그 태도와도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지 비서관께서 출석하시는 게 맞고요. 출석을 하기 싫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본인도 조금 더 자중하고 정말 비서의 역할에 좀 충실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이렇게 좀 제가 민감한 현안들 의원님께 정말 많이 여쭤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의원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청년이시죠? 네.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우리 당의 국민의힘의 2030 지지층이 아직은 정말 낮습니다. 청년 의원으로서 청년들을 이끌 수 있는 전략, 인재 발탁 전략,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실질적인 전략이 있을까요? 모든 건 어려울수록 저는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과거 우리 정부의 잘못에 대한 부분도 남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극복도 해나가야 할 거고요. 또한 2030 세대를 챙기기 위한 우리가 정책들, 일자리 정책, 주거 정책, 각종 연금 정책 등등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당이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다는 부분도 보여줘야 하고요. 또한 청년 정치를 위해서도 우리가 좋은 정치인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런 정치인들이 또 우리 당과 함께 일했을 때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좌진 갑질 문제라든지 각종 그런 잘못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한 각종 정말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날 수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도 할 수 있고 공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씩 더 잘 정비해 나가면, 그러면 많은 청년들이 우리 당을 좀 더 돌아봐주고 좀 더 응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청년 정책이요,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 같습니다. 앞으로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에서 활약하시는 모습을요, 제가 계속해서 또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국회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이었습니다.